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중년 기혼 남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로 이사를 끝내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친구 녀석이 이곳에 사연을 올린 적 있었는데 저더러 봐달라고 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 걸 듣다 보니까 연관지어 뜨는 다른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하나씩 눌러보다 보니 어떤 날엔 하루가 다 가도록 사연만 듣다가 다음 날을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사연을 들고 오게 되었어요. 제 일이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함부로 떠들 수는 없고 이곳이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건지 방법은 여전히 잘 모르지만 그저 아저씨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늘 감사한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중 유독 아픈 손가락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10년간 아내를 잊지 못해 그리워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아내가 남기고 간 유일한 보물인 우리 아들과 단둘이 버티며 살아갔죠. 아내가 떠나자마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슬픔을 감당해야 했던 제게 유일한 인생 목적이 되어준 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고민 없이 아내를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두고 간 소중한 아들만큼은 엄마 없는 슬픔을 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저의 사업은 대성공하게 되었죠. 직진만 했을 뿐인데 다행히도 행운이 저를 따라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아들을 전폭 지원하며 키우는 데에 무리가 없을 만큼 벌이를 했고 다행히 아들도 바람직하게 커졌습니다. 그동안은 시골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긴 뒤 아이 유치원 때쯤 제가 데려와 손수 육아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출근을 할 때는 아들 밥을 챙겨줄 수 있지만 퇴근을 할 때는 아들 끼니를 챙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베이비시터를 둬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의견을 물었더니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은 싫다고 해서 따로 시터 고용은 안 했어요. 대신 제 부하 직원을 유치원에 보내 회사로 데려오라고 했고 제가 마칠 때까지 아들은 제 사무실에서 얌전히 놀다가 같이 귀가를 하곤 했어요. 당시엔 아들이 유치원생이었던지라 삭막한 회사 분위기가 갑갑했을 텐데도 생떼를 부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막 막바지 학기를 다니고 있을 무렵까지 무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심심한 세월이었지만 그만큼 저와 아들 사이에 안정이 깃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계속 그대로였다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제게 예고 없이 새로운 인연이 불어왔어요. 그게 바로 아들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저보다 4살 정도 어렸던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겉모습부터 제 아내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 보였어요. 목소리나 웃는 모습, 조신한 말투의 행동까지 죽은 제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면들이 다분했습니다. 아내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저는 아내를 많이 닮은 그분에게 흔들리고 말았어요. 분명 아내랑 다른 점이 있는데도 굳이 아내랑 닮은 점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 담임을 보고 과거에 묻어둔 제 아내가 다시 떠올랐고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그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창피했지만 그것이 제가 그분과 인연이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선생님께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말했었는데 아마 선생님이 너무 잘 들어줘서 저도 모르게 술술 힘들었던 점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선생님이 제게 먼저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었고 늘 혼자 있을 제가 적적할까봐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재밌는 농담도 많이 해주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의 존재는 마치 환생한 아내라도 되는 것 마냥 제게 설렘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그토록 기다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괴로웠던 감정도 그 선생님만 만나면 깡그리 사라지곤 했기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그 선생님께 고백을 했고
감사하게도 한 번 결혼했던 저를 받아준 선생님 덕분에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제 두 번째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턴 그 선생님을 아내로 칭할게요. 아내에 대한 자세한 사정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아내 또한 저처럼 재혼인 처지였어요. 저와 똑같이 아들이 하나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혼, 미혼이 제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예 몰랐던 사실이라서 살짝 놀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둔 부모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 테고 배우자와 작별한 상처가 있는 거니 서로에게 마땅한 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아내가 미혼이라고 했다면 제가 감히 청혼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신혼을 보내기도 전에 엄마가 되게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내한테도 저희 아들과 겨우 2살 차이인 아들이 있다고 하니 제 아들에게도 또래 형제가 생기는 셈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엔 아들한테 설명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재혼 얘기하자마자 아들이 저보고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아빠 생각에는 우리 아들한테 엄마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별로야. 나는 아빠만 있어도 돼. 엄마 없다고 슬펐던 적 한 번도 없어. 지금처럼 나랑 둘이 살자. 저는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긴 했으나 그뿐이었고 며칠에 걸쳐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피규어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들의 학습도 많이 들여다봐줬어요. 하고 싶다는 레고 학원도 보내주었고요. 그리곤 그럴 때마다 슬쩍 아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결국 레고 학원 등록 덕분에 저와 아내의 관계를 허락해줬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 때문에 그날 저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꼭 안아주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저희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아내의 아들은 저더러 바로 아빠라고 해주더라고요. 아내 아들은 낯가림이 덜한 편인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들이 저와 아내의 사이를 허락해줬다고 해서 아내를 바로 엄마로 받아들일 거란 기대는 안 했어요. 역시나 아들은 자기 담임 선생님을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려니까 많이 낯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없던 동생이 생긴 것도 좀 불편해했고요. 저희 아들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는 건 이미 베이비시터 싫어할 때부터 느끼긴 했습니다. 당연히 재혼 가정에선 자식들이 가장 적응 못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을 들었기에 아들에게 따로 잘 지내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들의 고심이 길어질수록 저보단 아내의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요. 애가 원래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타입이라. 아마 시간 지나면 분명 우리 가족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결혼 허락받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해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결혼했을까 봐요. 걱정도 많네요. 저랑 첫째 사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하는 일에만 집중해요. 요즘 회사 바쁘잖아요. 제 아들은 엄마라고 말하길 늘 미루고 동생도 피해 다니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길 다반사였지만 아내는 항상 그런 제 아들을 이해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재혼을 하기 전만 해도 저는 아들밖에 모르고 아들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턴 저 또한 누군가에게 오랜만에 챙김을 받으니까 노고가 확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챙겨줬던 엄마의 몫까지 아내가 나서서 제 아들을 신경 써줬어요. 저는 그게 항상 분에 넘치게 고마워서 아내에게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앞으로 내가 번 돈으로 충분히 내 식구 잘 살 수 있으니 일도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가정에만 충실해 줄 수 있냐고도 물었어요. 제가 용돈이랑 생활이 줄 거고 집안일도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자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니 다행히 아내가 좋다고 해주더라고요.
자기 커리어를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내는 흔쾌히 우리 가족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마음씨가 좋아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제게 내조를 했어요. 제가 그날부터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먹지 않고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아내는 그저 좋아하는 만큼 해주고 싶은 거라며 말도 참 예쁘게 했습니다. 저만 경제활동 시키는 게 미안하다면서 제가 움직이는 시간엔 아내도 움직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사람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게 행복은 아들이 전부였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색다른 모양의 행복 덕분에 저는 살아갈 맛이 더 풍부해진 기분이었어요. 아들만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 가족은 생기 가득 화목할 준비가 얼마든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외식 참여나 가족 모임 일절 안 하던 우리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은 가족 일에 참여도 잘했고 아내나 동생을 보면 인사도 잘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들에게 따로 용돈을 더 주기도 했어요.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차차 가족으로 융화가 될 테니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슬슬 비운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기분을 느낀 시기는 제 아들이랑 둘째가 나란히 방학을 했을 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시기에 비운을 상상도 못했을 만큼의 축복을 먼저 받았거든요. 제 아내가 임신을 했던 시기였고 산부인과에서 정확히 검진까지 받고 온 날 저희 가족은 소고기로 외식을 했었어요. 역시나 착한 아내는 잘 먹지도 않고 아들들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제가 애들 그만 챙기고 당신 먹으라고 해도 아내는 그저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웃는 예쁜 사람이었어요. 하필 그런 상황에서 의외로 제 아들이 다시 가족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랑 눈이 마주치면 바로 피하고 화장실 가다 마주쳐도 바로 피하길 반복했어요. 그게 반복되다 나중에는 퇴근하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선 제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방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아내랑 둘째는 갈수록 밝아져 가는데 제 아들만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집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아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니까요. 근데 우리 가족에 조금씩 융화되고 있는 것 같던 아들이 한순간에 다시 초기 때로 원상복귀된 모습 같아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첫째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내는 심각한 고민 아니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한참 사춘기잖아요. 저럴 땐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저번에 제가 밥 먹으라고 한마디 했다가 애가 놓고 좀 하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던지. 시컵한 뒤로는 저도 첫째가 많이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사춘기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아내에게 물어도 사춘기라는 답 말고는 별달리 뾰족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아들이랑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날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요. 아들 방도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들락날락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이었습니다. 들어가니 아들은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누가 방에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했고 오히려 더 책에만 눈을 박았더라고요. 그게 꼭 아무랑도 말하기 싫다는 의사표시로 보였습니다.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당시 시간을 잘 낼 수 없던 저는 시간이 난 김에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을 걸자 아들은 저를 의외의 인물 보듯 눈을 끔뻑거리며 쳐다봤어요. 아, 아빠였어? 하는 물음마저 저를 의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오랜만에 아들 방 찾아왔지? 그동안 바빠서 인사도 잘 못했네. 아빠인 줄 몰랐어? 혹시 엄마 기다린 거야?
아니, 정신 나갔다고 그 아줌마를 기다리겠어? 나 그 아줌마 싫어. 제발 내 방에 함부로 좀 들어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나 이제 밥도 따라 먹고 싶어. 그 아줌마 가식 떠는 거 보기 역겨워. 아들이 망설임 없이 아내를 아줌마 취급하며 욕을 하는데 그런 아들에게 오히려 제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좋아져가는 가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아들이 밉기도 했고 아들이 조금씩 아내랑 둘째를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사이가 더 틀어져 버린 것 같아 실망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최대한 화는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차분차분 엄마라는 존재를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랑 동생도 다 너처럼 우리가 낯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도 엄마랑 동생은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형으로 대해주잖아. 근데 왜 넌 노력조차 안 하려고 해? 누가 처음부터 서로가 마음에 들고 잘 맞겠어? 그런 건 피가 섞였다고 해도 어려운 거야. 엄마가 양보하는 것처럼 너도 좀 배려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나름대로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춘기인 애한테 부작용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제 노력에도 다짜고짜 짜증을 내며 아내가 무섭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질을 부렸어요. 아빠, 저 아줌마한테 진짜 넘어갔어? 우리 엄마 벌써 다 잊은 거야? 저딴 게 무슨 엄마라고. 아빠는 저 아줌마한테 콩깍지 씌웠으니까 모르겠지. 저 아줌마가 아빠 시중이나 들려고 이 집에 들어온 줄 알아? 아들이 저한테 대든다고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거실 밖에 있던 아내랑 둘째가 놀라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들이 아내랑 둘째한테 자기 방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기강 잡는다고 안 하던 짓을 해버렸습니다. 제 손이 이미 첫째 뺨을 갈겼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방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때린 그 순간 저도 놀라서 멈칫했는데 무엇보다 아들이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단둘이 지내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오히려 서로 챙겨주지 못해 안달난 부자관계였습니다. 더 행복하려고 시작한 이 재혼 생활이 왜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걸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을 때 아내가 뒤늦게 첫째를 챙긴다고 쪼르르 다가가 아픈 곳을 살피면서 정적이 풀렸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손을 대면 어떡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애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더딘 건데 자꾸 재촉하면 어떡해요. 이 어린 걸 때릴 때가 어딨다고. 당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반항도 적당히 해야지. 잘못했으면 혼이 나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어. 이참에 말 안 들으면 매 맞을 수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더는 안 기어오르겠지. 말이라도 아빠가 실수했다. 그 한마디 했다면 아들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었을까요? 왜 당시 제 입과 마음이 자꾸 반대로 표현되는 건지 저조차도 저를 제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의견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아빠한테 실망이야. 아빠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처음부터 아빠를 믿는 게 아니었어. 아빠는 저런 가짜 가족 끼고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한테까지 아빠 감정 요구하지 마. 제가 아들에게 실망했듯 아들도 제게 많이 실망한 듯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자기 편 들어주는 아내를 뿌리치고 둘째까지 고의적으로 밀어버리며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부터 아들과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남과 같은 사이가 돼버렸죠. 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 아들은 중간 지점에서 겨우 한 번 접점이 있었을 뿐 그저 삐딱선으로 멀어지고 있었나 봅니다. 아들이랑 대판 싸운 뒤로 아들이 아예 저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서 사과할 기회조차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나름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자 타이밍을 계속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다 사라지고 그저 제가 어른으로서 좀 더 포용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만 되었습니다. 아들과 다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더 시간을 보내다간 아들과 영원히 남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 방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면서 아들에게 사과하고자 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발을 산 뒤 귀가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는 지상 주차장이 한가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분주하더라고요. 자차들은 아니었고 누가 응급 상황이기라도 했는지 우리 아파트 밑으로 구급 차량 경찰차가 많았습니다. 그저 남일인가 싶어서 주차장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후진을 하려던 그때 저는 구급대원 들것에 실려가는 응급 환자를 무의식적으로 보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습니다. 들것에 실린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제가 아들 중학교 입학하면서 사줬던 신발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발은 아들이 직접 골랐고 저랑 커플 신발로 맞춘 거라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아내랑 둘째 빼고 저랑 단둘이 맞춘 신발이라서 더 좋아했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당시 제 눈앞의 분위기는 전부 우리 아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차에서 허겁지겁 내린 저는 급히 구급차로 뛰어갔어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고 구급대원들을 밀치면서 그 안에 실린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 뛰는 순간에도 제발 우리 아들은 아니길 바랬는데 미동도 없이 피로 칠갑된 그 어린아이는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우리 애가 맞는 걸 알고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성을 정말 놓아버렸습니다. 저를 뜯어말리는 구급대원을 붙잡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애가 왜 이러냐고 아무 직원을 붙잡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 어떤 말도 침착하게 듣기 어려웠던 정신이어서 당시 구급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단지 추락사고로 추정된다는 그 말만 제 머릿속에 강력히 남았어요. 정확한 경위는 경찰에서 밝혀준다면서 저더러 보호자니까 일단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추락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당장 모든 사실을 알아내고 싶었지만 제가 미처 그런 깊은 내막까지 파악할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 범벅된 우리 아들 손을 잡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그렇게 빌고 빌기만 했어요. 아들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가짜 가족이랑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성인 되면 가족이랑 연 끊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한 번씩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나쁜 생각을 했던 걸까 싶었어요. 제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측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너무 준비도 안 된 아들한테 제 방식을 밀어붙인 것 같아서 죄스러웠어요. 자책에 빠져있을 동안 어느새 병원에 도착했고 아들은 빠르게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내랑 둘째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내랑 둘째는 당시에 장 보러 간다고 집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늦게 연락받고 병원을 온 거였어요. 첫째 사고 소식에 엉엉 울던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수술실 앞에서 다리 힘이 풀려 쓰러져 버렸습니다. 태윤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아직 엄마 노릇도 못 해줬는데. 여보, 우리 태윤이 괜찮은 거 맞죠? 수술만 하면 다 괜찮아지는 거죠? 저는 오열하는 아내를 부축하면서도 위로를 해주지 못했어요. 이미 저도 아들 걱정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많이 울었으니까요. 아들이 사고 난 그날이 제 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죽었던 때와는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랑 아내가 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둘째가 가만히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둘째는 원래 눈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형제애가 생길 만큼 우리 아들에게 마음이 적었던 건지 자기 형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일절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랑 아내를 이해 못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째도 겨우 초등학교 5학년으로 어린 나이였고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넘겼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나온 제 아들은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아들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을 만큼 뇌기능이 도태되어 버린 것인데요. 공부 잘했던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었지만 일단은 살아준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웠습니다. 한숨 돌린 저는 아직 의식이 없는 우리 아들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한참이나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제가 여태까지 누굴 위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아는데도 제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고 자책했고 대답 없는 아들을 향해 아빠가 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제게 위로를 해주었어요. 아들이 사고 난 건 제 탓이 아니니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면서 아들이 깨어나면 더 속상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도 아들을 살려놓고 나니 이제 좀 주의가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놓여서 아내랑 둘째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고 오늘은 나만 아들 곁을 지킬 테니 아내와 둘째에겐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깨어나면 최대한 스트레스 되는 자극은 없도록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식구들을 보내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 제가 아들의 웃음 모습을 못 본 지 오래됐다는 걸 알았어요. 도대체 내가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웃음까지 잃게 만들었을까? 결국 모든 게 제 탓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욕심부리지 말고 아들이 원하는 뜻을 들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설령 아들이 아내랑 둘째를 계속 거부한다고 해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아들이 바라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은 밤 병실이 습한 것 같아서 가습기를 켜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경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경찰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경찰은 우리 아내가 제 아들을 고의적으로 사고나게 만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곤 그날 아파트 복도와 계단 CCTV를 보곤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고 했는데요. 제 아들이 가장 먼저 집을 나왔는데 그 뒤로 아내랑 둘째가 급하게 쫓아나와서 제 아들 뒤를 쫓았다고 해요. 그렇게 사라진 곳은 다름 아닌 옥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옥상을 나오는 영상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분명 올라갈 땐 셋이었는데 내려올 땐 아내랑 둘째 둘이서만 내려왔고 그 뒤로 아들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아들이 내려오는 영상은 찍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경찰이 확신을 준 건 아니지만 구구절절 말해주는 정황을 들어보면 아내가 제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냐고 물어보면 경찰이 맞다고 수긍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경찰에게 그럴 리 없다고 착오가 있던 게 아니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누구를 해할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아들을 무엇보다 친자식으로 보듬었으며 아들이 수술실 들어갔을 때도 실신할 것처럼 울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 3자가 봐도 제 아내는 아들에게 지극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새엄마, 아들의 사고를 친모만큼이나 슬퍼한 새엄마였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여린 제 아내가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버렸다뇨. 그렇지만 또 증거라고 남겨진 영상이 수상하다고 아내를 조사 진행할 거라는 경찰을 어떻게 저지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입에서 나온 또 다른 사람, 바로 둘째. 경찰은 둘째 또한 용의자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같이 조사하겠다 알려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둘째가 형이 다쳤다는데 희한할 정도로 감흥없어 보였다는 게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둘째는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늘 먼저 다가가던 애였습니다. 제 아들한테 퇴짜 맞더라도 다음날 또 제 아들 주위를 맴돌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귀여운 녀석이 정작 형이 다치니까 걱정조차 안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긴 했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이 제게 연락을 한 이상 아마 아내와 둘째는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과 연결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깜빡 잊고 있던 무언가가 탁 떠올랐어요. 서둘러 병실을 나와서 간호사한테 내 아들 좀 잘 부탁한다 말해놓고 경찰서가 아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는 건 바로 녹음기였어요. 아들이 사춘기 때문에 저랑 아내한테 반항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식구들 몰래 비치해뒀던 겁니다. 그땐 대체 아들이 아내한테 뭐라고 속을 썩이는 건지 알고 싶었고 제대로 가정교육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설치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걸 정작 일이 바빠서 잊고 있다가 이제야 떠올리게 됐지 뭡니까. 집에 도착한 저는 급히 아들 책상 밑에 붙여놓은 녹음기랑 거실의 소파 밑에 숨긴 녹음기까지 2개를 다 꺼냈습니다. 배터리는 달아있었지만 녹음된 시간이 아주 길어서 웬만큼 상황은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부디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길 바라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빠가 너 말 믿어줄 것 같니? 네 아빠는 이미 네 엄마 따위 잊어버렸어. 나한테 정신이 나가서 쩔쩔매는 거 보고도 아빠가 계속 네 편이라고 생각해? 그래봤자 아줌마는 뒷전이에요. 우리 아빠 아직도 엄마 못 잊어서 휴대폰에 엄마 사진 갖고 있거든요. 아빠가 아줌마한테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아줌마가 엄마랑 닮아서 착각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보자마자 눈치챘는데 어른이 돼서 그런 것도 몰라요? 보기보다 골이 비셨네. 아들의 막말 뒤로 무슨 둔탁 소리가 잠깐 났는데 그건 아마 아내가 아들의 뺨을 친 것 같았습니다. 조그만 게 되게 건방지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래봤자 네 아빠 잘못되면 내가 재산 상속 1순위야. 그때 돼서 잘못했다고 사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엄마라고 해. 엄마 같아야 엄마라고 하지. 아빠 돈만 노리는 불려우 주제에. 아빠가 아줌마 실체 알면 바로 아줌마 버릴걸요? 멍청한 아줌마 때문에 자식까지 뭔 고생이야? 쟤도 남의 집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기 얼마나 싫겠어요. 저도 그 마음이에요. 아줌마같이 구토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엄마 소리 아깝다고요. 녹음기에 녹화된 대화 내용은 제가 집에 있는 시간대 말고는 거의 살벌한 얼음판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들을수록 제가 몰랐던 저희 가족의 실체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녹음기 수명이 길었는지 아들이 사고 났던 그 당일에도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 임신한 거 알지? 네 아빠는 이미 너한테 마음 떴어. 앞으로 뱃속에 애까지 태어나면 네 아빠는 지금보다 더 너를 정신 나간 놈 취급할걸? 그러다 결국 호적까지 파이면 어쩌려고 그러니? 네가 잠자코 내 말 따르면 적어도 내가 너 버림받는 거 막아줄 수 있는데. 호적 파시던가요. 저도 아빠한테 말은 해볼게요. 아줌마가 아빠 재산 뺏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우리 아빠 돈 욕심 부리는 사람 극도로 싫어하는 거 알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녹음도 했으니까 아빠가 제 말을 안 믿진 않겠죠. 아들 말을 끝으로 투닥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래도 아내가 아들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휴대폰 뺏으려는 소리 같았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갑자기 다툼이 벌어지는 것 보니 아들은 당시 휴대폰으로 아내의 실체를 녹음을 했던 것 같았어요. 어쩐지 경찰이 지난번에 아들 휴대폰이 없다고 혹시 봤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저 아들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뭐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아내를 피해서 옥상으로 도망쳤던 것 같고 그걸 아내가 둘째 데리고 쫓아간 듯 했습니다. 옥상에는 CCTV나 제가 설치했던 녹음기 따위가 없어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알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아들이 혼자 아내를 상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들이 추락하는 장소에 우거진 풀떼기가 많아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네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는 게 죽을 만큼 미안해서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단순히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럴수록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들의 말이 전부 맞았던 만큼 확실하게 아내를 엄벌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 어린애를 상대로 어른이 그런 용심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아내에게 의논 없이 제 집에서 아내 물건이랑 둘째 물건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도 그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제 가족으로 여기기 위해서 제 사망보험금이랑 첫째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아내를 해놨거든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둘째의 사망보험금 수익을 저에게 돌려놨었고요. 일단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걸 모조리 다 제 앞으로 전환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제 재산을 탐내기 이전에 아들 사망보험금까지 욕심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주위를 도사리고 있던 끔찍한 아내의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그리고 이틀째 조사에 불응하여 조사 진행이 안 되었던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만 보였던 착한 얼굴로 제게 매달리며 왜 이제 왔냐고 경찰이 자기 말 안 믿어준다면서 억울했어요. 아내를 보자 녹음기에서 들었던 악마의 목소리가 겹쳐 보였는데 제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죽은 제 아내와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혼하자. 내 아들한테 해코지한 살인마랑 한 입을 덮고 자기 구역질라. 대체 돈이 뭐라고 그런 얼굴로 나를 속였는지 모르겠다. 네 애를 생각해서라도 똑바로 살았어야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선생을 할 수가 있어? 아내는 제 말에 당황해서 일단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아주 침착하게 아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당신 앞으로 이혼 소송했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재산 일체 없고 내 아들 살인미수한죄로 신고까지 했다고 말이죠. 그리곤 아내에게 녹음기 내용을 일부만 들려주곤 경찰한테 그것마저 제출을 했습니다. 멍청이가 아닌 이상 더는 모른 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정신이 나가서 본성을 드러냈는데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결국 이럴 거였어? 내가 죽어라 당신 뒤치다꺼리 해주면 뭐해? 결국 당신 돈은 전부 그놈한테 갈 텐데.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 좀 챙기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신 사업체도 첫째한테 물려줄 생각만 했잖아. 내 아들이 병풍되게 생겼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딨어? 목소리 안 줄여?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겨우 이런 사람을 내 아들 엄마 시키려고 했던 게 쪽팔린다.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근데 네가 좀 착각한 게 있네. 내 아들 말대로 넌 나한테 본처 대행일 뿐이었어. 네가 본처랑 좀 닮은 것 같아서 혹했던 거야. 너 볼 때마다 사별한 아내 생각 많이 했거든. 그건 고맙다. 네 껍데기 덕분에 가끔씩 아내랑 같이 있는 기분이었거든. 거짓말하지 마. 진짜 나한테 진심이 없었다고? 그런 사람이 나를 임신시켜? 그럼 당신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 임신시키는 쓰레기야? 지금 나 매도하는 건 뱃속에 우리 아이까지 위협하는 거야. 잘 생각하고 판단해. 고의적으로 피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없을까? 걱정 마. 애 태어나면 네가 엄마 할 일은 없을 거야. 그 애 엄마는 네가 아니라 죽은 내 아내로 할 거거든. 애도 전과자 엄마는 창피해서 싫어할걸? 차라리 세상을 떴다고 하는 편이 아름답지. 아내는 자기 아이 빼앗길 통보를 받자 제정신을 놓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말리긴 했지만 저도 아내 머리채를 잡아서 떨어뜨려 놨어요. 차마 임신한 사람을 패대기 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애는 태어나는 순간 제가 친권을 가져갈 것이고 어차피 백수에다 범죄자 주제에 아내가 아이를 키울 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는 비록 제 아들 사고를 방관한 공범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둘째도 제겐 아들이에요. 엄마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서 제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징역살이 중 출산을 했고
출산한 아이는 18개월이 지나서 예정대로 제 품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제 아들은 지적장애 상급임에도 지능이 12살 정도라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저는 기억을 하지만 전처의 존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에게 저와 좋았던 기억만은 남아있는지 저를 볼 때마다 싱긋싱긋 웃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제가 남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기도 해요. 저는 이걸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보려고요. 아들의 아픈 기억을 도려내줬으니 이젠 더 좋은 추억을 아들에게 선물하라는 뜻으로 말이죠. 아, 그리고 아내가 징역살이하러 들어가고 한 달쯤 됐을 때 아내의 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직접 연락 왔었어요. 전처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그런 짓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근래에 감옥 갔다는 소식 듣고 수소문했다가 연락드렸어요. 사실 그 여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랑 결혼했을 때 중간에 분노 조절 장애랑 리플리 증후군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듣자 하니 전처는 정신 이상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자기 선생 직함 날아간다고 절대 병원을 가지 않았고 그래서 누적된 상태가 결국 심한 병으로 도졌다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소리는 전처 때문에 처음 검색을 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뒤 다른 모습은 기본이고 자신이 거짓말로 꾸미는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전처가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잘 친 거였습니다. 저랑 살면서 보였던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은 이미 전처 전 남편도 똑같이 겪은 사실이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이랑 살 때는 분노 조절 장애가 더 도드라져서 이혼 전에 신혼집에 있던 TV도 부시고 시계나 눈에 보이는 살림살이 등을 거의 박살냈다고 하네요.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리 길게 하지 않았던지라 아마 제 앞에선 감출 만큼 버틸 수 있었나 봅니다. 전 남편한테서 전처의 모든 실체를 알고 나니 제가 안 보는 사이 그 여자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다그치고 때렸을지가 상당하더군요. 그나저나 전처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전처의 실체를 밝히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정신 나간 여자한테서 자기 친아들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때 전처가 악바리를 써서 친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갔었다고 해요. 선생이란 직업 때문에 당시 백수였던 자신은 전처에게 양육권을 한순간에 뺏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최대한 법원에서 전처의 정신질환을 고백하고 증언했지만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여태 친아들을 잊지 못했고 항상 둘째 학교 근처를 기웃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선생이었던 그 여자가 일을 그만두고 둘째도 같이 사라졌대요. 그 뒤로 전혀 소식을 모르다가 최근에 전처가 징역살이를 시작한 걸 알았고 자기 친아들을 이제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고자 한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처지인 전처의 전 남편을 보면서 둘째를 친아빠에게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뒷날 그분과 함께 둘째를 만났는데 둘째가 친아빠랑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달려와 부둥켜 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부자관계인데 전처의 강압 때문에 그동안 저한테 아빠라고 잘 불렀던 건지 둘째는 저를 아빠로 대우했지만 저런 따뜻한 정은 전혀 없었거든요. 둘째 친아빠는 다행히 번듯한 회사원이어서 둘째를 충분히 책임질 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둘째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주 보자고 한 뒤 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지금도 생일이나 명절에는 종종 봐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을 다치게 만들었을까요? 조금만 신중한 어른이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죽은 제 아내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많이 슬퍼했을 겁니다. 다들 저보다는 현명하시겠지만 재혼할 때 자식이 있다면 꼭 신중하게 알아보셨으면 해요.
저는 그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직업 때문에 단번에 신뢰를 해버렸어요. 선생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오로지 저 때문에 우리 아들은 평생 장애를 짊어져야 되는 인생을 얻었잖아요. 그 자체가 여전히 저를 괴롭게 합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통을 열고자 사연으로 올려보네요. 앞으로 저는 평생 아들에게 사죄하며 살 거고 내 모든 건 아들의 것이고 제 목숨을 갈아서라도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만 해줄 것을 이곳에다가 각서를 쓴다는 느낌으로 적습니다. 글을 마치는 이 시점에도 제 아들은 또 저를 보며 방긋 웃고 있네요. 아들이 요즘 퍼즐에 잔뜩 빠져 있는데 내일 오후에 교보문고 가서 퍼즐 사주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만 아들과 우리 막내 아기랑 저녁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